오늘도 지난 두 편의 영상에 이어 1931년부터 2019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여류작가 토니 모리슨의 장편 소설 빌러비드의 마지막 제3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시내티의 흑인 구역에는 묘지 2곳과 교회 6개가 있었지만 흑인들을 받아주는 학교나 병원은 하나도 없었기에 그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죽어야 했다. 공정하다고 꼭 옳은 건 아니지. 세서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흑인들을 돌보아주는 백인 남매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백인 남매는 항상 흑인들 편에 서기 때문에 다른 백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18년 전에 세서가 사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하며 살려낸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세서가 알아눕고 빌러비드가 임신을 하자 덴버는 이 일을 해서 돈과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그 남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백인 남매는 집에 없고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하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지만 곧 백인 남자가 덴버를 데리러 올 거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날 백인 남자가 세서의 집 124번지에 도착했을 때 세서는 그 백인이 빌러비드를 잡으러 온 줄 착각하고 죽이려 덤벼들고 빌러비드는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마침 세서를 만나러 왔던 흑인 여성들과 덴버가 뛰어들어 백인은 다치지 않았고 오해가 풀렸지만 빌러비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문을 들은 폴 D가 세서를 만나러 124번지에 찾아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 옆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싶었다. 세서, 그가 말한다. 당신과 나, 우리에겐 어느 누구보다 많은 어제가 있어. 이젠 무엇이 됐든 내일이 필요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잡는다.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당신이 당신의 보배야. 세서, 바로 당신이. 그의 믿음직한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잡는다. 내가 흔들어서 달랠 수 있는 외로움이 있다. 팔짱을 끼고 무릎을 끌어당겨 세운 채 몸을 흔들고 계속 흔든다. 이런 동작은 배의 흔들림과는 달리 몸을 흔드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가라앉혀준다. 그것은 내면의 문제다. 피부처럼 팽팽하게 감싸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배회하는 외로움도 있다. 몸을 흔들어도 진정시킬 수 없다. 그것은 살아있어서 제멋대로 돌아다닌다. 메마르고 확산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발소리가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작가 토니 모리슨은 불행했던 빌러비드가 사라져 영영 돌아오지 않았듯이 독자들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잊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쁜 꿈을 잇듯 그녀를 잊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듬고 꾸미고 나자 그날 현관에서 그녀를 보았던 사람들은 일부러 재빨리 그녀를 잊어버렸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살고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은 잊는데 더 오래 걸렸다. 그러나 그녀가 했던 말을 한마디도 기억하거나 되풀이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도 그녀를 잊어버렸다. 기억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어디서 혹은 어째서 웅크리고 있었는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물속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는지 그들은 영영 알지 못했다. 그것은 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잊었다. 뒤숭숭한 잠자리에서 꾼 기분 나쁜 꿈처럼. 이것은 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124번지 뒤로 흐르는 시내 근처에는 그녀의 발자국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 발자국은 아주 친숙하다. 아이든 어른이든 발을 대어보면 꼭 맞을 것이다. 발을 빼면 마치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발자국은 다시 사라진다. 곧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발자국뿐 아니라 물과 그 물 아래에 있는 것 전부가 잊힌다. 남는 건 날씨뿐이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행방이 묘연한 이들의 숨결이 아니라 처마를 스치는 바람 혹은 너무 빨리 녹는 봄의 얼음이다. 그저 날씨뿐. 물론 키스를 바라는 아우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1800년대 미국에서 흑인들이 당했던 참혹했던 과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토니 모리슨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성인들도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400년 동안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중남미에서 하얀 피부를 가진 악마들이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수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을 어떻게 학살하였는지, 백인들이 유색인들을 어떻게 학대하며 개 돼지처럼 부려먹었는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 모두가 전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도록 기록하여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3년 이 소설을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창적인 상상력과 시적 언어를 통해 미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 책이 없는 미국 문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미국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백인들의 정체성은 악마 그 자체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사실은 이 책뿐 아니라 수많은 지성인들의 책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원주민과 흑인 등 유색인들이 악마 백인들에게 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복은 삼손이 했던 보복과 같아야 합니다. 수천 명의 블레셋 인간들과 그들의 성전을 파괴했던 것과 같이 악마 같은 백인들과 그들이 세운 나라를 파괴해버리고 원주민들이 빼앗겼던 땅을 모조리 되찾아야 합니다. 백인들은 원주민들과 흑인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노예로 다루었던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갑절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고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도 정의롭기만 하면 인간적인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다면 정의도 있을 수 없어요. 201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작가 모엔도 그의 장편소설 개구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질, 진작에 벼락 맞아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늘어지게 잘 살고 있다니. 매일 온갖 산의 진미를 포식하며 지금도 소처럼 건강한 걸 보면 하늘도 그 악질을 무서워하는 게 분명해. 고모님, 왕런메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전 그 사람 안 무서워요. 고모 원수면 제가 대신 복수해 줄게요. 영국의 여류작가 에밀리 브론테도 폭풍의 언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힌들리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 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는 것쯤은 괜찮아. 감사합니다.